안녕하세요. 잘 보셨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도 1, 2차 같이 붙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은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앉아 계신 분들은 90% 이상이 붙으셔요. 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이따가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네, 먼저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특징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적은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표시하고 여기서 이 사실관계는 뭐죠? 토지에 관한 표시, 토지에 관한 정보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겠죠.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갑구에서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을구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주로 공시하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테고 2번 등록 객체는 지적과 등기 모두 토지만을 담당한다. 이게 틀렸겠죠. 지적은 토지, 등기는 토지와 건물. 3번 등록 방법으로 지적은 직권 등록주의와 단독 신청주의를 취하는데 지적은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되겠죠.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때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와 공동 신청주의를 취한다. 맞죠? 그래서 임의 신청이 원칙이고 그 중에서 당사자가 신청한 원칙이고 등기자, 등기관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지적은 단독 신청, 소유자가 단독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테고 심사 방법은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는데 맞죠? 정확한 내용이 공시돼야 되니까 실질적 심사주의가 될 겁니다.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한다. 맞죠? 첨부된 정보를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만을 확인하는 형식적 심사를 취하게 됩니다. 지적의 담당 기관은 행정부인데 등기는 사법부이다. 맞죠? 지적소관청은 행정부 소속이에요. 왜냐하면 지적소관청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 구청장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장군수 구청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렇죠.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기관, 행정부 소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소는 사법부 소속이 되고 이건 기출문제인데 정답은 2번. 다음은 지번과 관련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의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지역 안에 있는 종전지번 중 사업시행지역 안의 지번과 본번이 같은 지번이 사업시행지역 밖에 있다고 한다면 이 지번은 제외가 됐죠.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업시행지역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도 제외를 시켰죠. 왜냐하면 겹치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포함이 틀렸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칙은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본번을 선택한다고 했죠. 이 본번 중에서 제외되는 본번이 두 가지. 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지번과 안에 있는 본번과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같을 땐 제외한다고 했죠. 경계에 걸친 지번도 제외할 테고. 그렇죠. 그 나머지 본번을 부여하게 될 겁니다. 2번 위 일의 경우에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는 이때는 원칙으로 부여할 수는 없고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맞겠죠? 3번 위 1의 경우에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는 당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지번을 차례대로 부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이 될 테고 4번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는 어떻게 부여합니까?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이니까 토지가 바둑판 모형으로 바뀌기 전이죠. 따라서 이때는 계획도 갖고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5번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또는 사무실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는 그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된다. 합병은 신청이 필요하고 분할은 신청이 필요가 없다고 했죠. 정답은 1번. 그래서 2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마 출제가 되면 가장 상급의 문제에 해당이 될 겁니다. 3번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천일 제형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나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아니죠. 이건 공장 용지가 되겠죠.
염전이란 말 자체가 염이 소금염자예요. 저는 밭전자입니다. 그래서 소금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장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을 테고. 2번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약초, 간성서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뭡니까? 전이겠죠. 네. 3번 사과, 배, 호두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집단적 재배라고 한다면 가수원이 될 텐데 이 토지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이거는 필수 시설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수원에서는 제외를 시키죠. 이러한 논리가 세 군데인데 가수원, 목장용지 그리고 묘지. 그렇죠. 4번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한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맞겠죠? 독립적으로 설치가 돼야 됩니다. 5번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주유소용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유소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판매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이건 전혀 판매와 관련이 안 되니까 주유소용지가 될 수는 없을 테고, 그러면 이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뭐에 해당이 되느냐? 27개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잡종지에 해당이 될 텐데 문제는 공장 안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지목 추정원칙상 공장 용지 안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겠죠. 정답은 1번, 4번. 다음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의 면적은 수평면상의 면적이다. 왜요? 도면상의 면적이니까 이건 수평면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면적은 도면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게 가장 원칙적인 면적 측정 방법이에요. 그런데 도면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토지를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것이 그 도면이죠. 따라서 이건 수평 지적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수평 면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높낮이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테고, 축척이 1000분의 1 지역에서는 면적을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 아니죠. 최소 면적은 소축척의 도면에서는 최소 면적이 얼마입니까? 1제곱미터. 틀렸겠죠. 3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면적을 측정한 결과 3454.55제곱미터이었다. 이를 토지대장에는 3454.6제곱미터로 등록한다. 너무 쉬운 문제죠. 뭐라고 돼 있지? 3454.55제곱미터. 그런데 이건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이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해야 되겠죠. 이 끝을 처리해야 되는데 5보다 크면 무조건 올리고 5보다 작으면 무조건 버리고,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라고 한다면 이 5를 올려서 짝수와, 짝수라고 한다면 5를 버려서 짝수 유지. 이건 홀수니까 이걸 무조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올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3454. 뭐가 나오는 겁니까? 6제곱미터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3454.551제곱미터. 여기 끝수가 두 자리 숫자일 때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5, 0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5, 0보다 크면 올리고 5, 0보다 작으면 버리고, 5, 0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하는데 이건 5, 0보다 큰 수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올려서 마찬가지로 6제곱미터로 등록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는 지문 하나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 지문 하나 이상은. 그 다음에 축척이 600분의 1 지역이 토지 면적이 275.45제곱미터이다. 지적 공부에는 얼마로 등록합니까? 275.4제곱미터로 등록하겠죠.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짝수이니까. 5번 축척이 600분의 1 토지의 면적을 측정한 결과 0.2제곱미터이다. 이는 토지대장에 0.2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이건 소수 면적보다는 최소 면적보다는 큰 면적이죠. 따라서 이거는 소수점 최측 자리까지 구하는 거니까 0.2제곱미터로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정답은 2번. 5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지번, 지목 등을 코드화하여 전체 19자리 숫자로 규정되어 있다. 첫 번째, 이 부동산 토지의 고유번호는 첫 번째 19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죠. 이때 맨 앞에 10자리 숫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정구역을 나타낸다고 했죠. 행정구역을 나타냅니다. 즉 소재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8째 자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집원을 나타낸다고 했죠. 마지막 8째 자리는 집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11번째 자리. 이게 뭐였습니까? 1이 나오면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 2가 나오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 3이 나오면 좌표등록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토지. 그래서 이 11번째 자리 갖고는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 수 있다고 했죠. 5번째, 지목을 나타내는 코드 번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6번째,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19째 자리나 되기 때문에 도면에는 등록할 수는 없다고 했죠. 따라서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하죠.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 그러면 지문이 이건 틀렸겠죠. 왜냐하면 지목 등을 코드화하여 지목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상으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테고 소유권 지분, 공유지분 같은 뜻이에요. 공유지분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두 군데죠.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토지의 고유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 따라서 공유지 연명부에 등록이 될 테니까 2번 지분은 맞는 지분이 될 테고 3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면에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좌표값이 있을 때는 경계점 간의 거리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적도면에 이 경계점 간의 계산된 거리를 등록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기에 만약에 임야도면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틀린 지분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지적도면이어야 돼요. 또는 그냥 도면이어도 되겠지만 임야도라는 문구가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은 임야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토지대장 지적도와 세트가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4번 지적도면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한다. 맞겠죠?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그 다음에 삼각점 및 지적균점의 위치, 도면에 등록되는 거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안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그렇죠. 왜요? 좌표값 가지고 측량하는 것이 도면 갖고 측량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6번. 다음은 소유자 부분을 생략한 토지대장이다. 중개대상물이 인자가 잘못 들어갔네. 중개대상물이 토지에 대한 공인 문구가 중개대상물 인이가 잘못 들어갔네요. 중개대상물 토지에 대한 공인중개사 갑의 설명증 틀린 것은. 그래서 이 공간정보법은 그림 형태가 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림 형태가. 근데 그림 형태가 출제가 됐을 때는 정답을 가르쳐주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예요. 이게 이 그림으로 출제가 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부터 보시면 중개 대상 토지는 1971년 8월 1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토지대장 지적도에 제출로 등록되었다. 그러면 신규 등록을 보시면 몇 년도가 되어 있습니까? 1971년 8월 1일이 되어 있죠. 그러면 지적공부의 종류는 뭐 갖고 할 수가 있죠? 고유번호. 맞아요. 그럼 맨 꼭대기에 고유번호가 있는데 11번째 자리의 숫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등록된 토지입니까?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죠. 2라고 되어 있다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겠죠. 3으로 되어 있다면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겠죠. 그래서 이 고유번호를 갖고 이 그림 형태로 문제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을 테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 토지는 지번이 158회 32번지이다. 이것도 고유번호 갖고 알 수가 있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유번호 끝에 158.8의 003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번은 맞습니까? 158회 32번지가 되겠죠. 중개대상 토지는 1999년 9월 9일 전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그러면 1999년 9월 9일을 찾아가 보시면 돼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전에는 지목이 뭐였어요? 전. 그런데 뭐로 돼 있습니까? 대로. 따라서 맞는 지문이겠죠. 중개대상 토지와 2004년 1월 3일 합병되어 말소된
159번지 토지의 면적은 20제곱미터이다. 그러면 합병을 찾아가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네 번째 있죠. 그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60. 합병을 통해서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80. 따라서 159번지 토지의 면적은 20제곱미터겠죠. 중개대상 토지 축척이 12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이다. 거기 맨 꼭대기 보시면 축척이 나와 있죠. 그렇죠. 축척은 어디에 등록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렇죠. 그래서 축척이 1200분의 1. 그래서 맞는 지분이죠. 정답은 1번. 그래서 그림이 나오면 더 힘들어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그림을 출제해서 어렵게 출제하진 않습니다. 한 번도 어렵게 출제된 적이 없어요. 1회부터. 그래서 그림만 보시면 숨은 그림 찾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2차 과목 2교시는 시간 많이 남죠. 본 시험은 남아요. 어차피 못 푸는 문제 등기법 두세 문제 쏙 빼버리면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거 두 문제 정도 찍어버리면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무조건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은 1번.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여기서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적공부의 복구는 원칙이 지적소관청이 복구의 주체죠. 맞아요. 그런데 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경우는 누구도 추가됩니까? 시도지사가 추가되죠. 기억나셔요? 네.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된다. 따라서 신청을 기다릴 여유도 없고 승인을 기다릴 여유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신청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든지 승인이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라고 했죠. 2번.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 등기부가 없다면 법원의 확정 판결 갖고 복구하죠. 3번.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관련 자료에 해당되겠죠. 다만 계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는 관련 자료가 될 수가 없죠. 또는 접수증 이 정도 갖고는 복구 자료가 될 수가 없겠죠. 4번. 복구 자료도에 따라 측정된 면적과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하고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조사된 면적도 신뢰할 수 없다고 했죠. 그때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복구 측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구 측량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두 번째, 조사된 면적은 있지만 복구 자료도가 작성되지 않아서 측정된 면적이 없는 경우. 이 두 가지는 복구 측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림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5번.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된다.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죠. 지적공부의 복구는 신청권이 없어요. 통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8번. 도면의 등록사항만으로 묶인 것이 아닌 것은 1번. 도면의 색인도. 색인도는 도면을 찾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도면에만 등록되겠죠. 도면의 제명도 당연히 도면에 등록이 될 테고 공공시, 공공동까지가 제명이라고 했죠. 공공시, 공공동, 지적도 이게 제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척은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일치하죠. 따라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가 등록이 될 겁니다. 2번 소재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것이고 토지의 고유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죠. 그래서 2번이 틀렸을 테고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좌표값이 있을 때는 이것도 도면에 등록이 된다고 했죠. 경계와 경계 직선이니까 그림 형태의 정보로서 도면에 등록이 될 테고 위치는 당연히 도면에 등록되겠죠. 지목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따라서 정답은 2번 쉬운 문제점. 9번 다음 중 합병할 수 있는 경우는 1번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르다면 합병 요건에 충족됩니까? 합병 요건 기억나셔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해야 되겠죠. 한 필지 성립 요건은 뭐가 있었죠?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목이 동일할 것, 집안이 연속적일 것,
축척이 동일할 것,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두 번째, 합병 대상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해서 합병 대상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해서 합병 제한 사유가 없어야 되죠. 그럼 이거 합병 제한 사유는 뭐가 있었죠? 저당권 등기. 그 다음에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그 다음에 환매 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가 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 또 뭐가 있죠? 지역권 등기. 이거는 무슨 지역권? 네, 유역지 지역권 등기. 이때는 합병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 합병할 수 있는 등기는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등기, 지역권 등기,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 이 지역권은 승역지를 얘기하겠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합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합병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창설적 공동 저당권 등기가 합병 대상 토지 전부에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때는 합병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해야 되죠.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다면 이건 동명이인이라서 이 요건을 충족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공유 형태로 존재할 때는 공유 지분이 동일해야 된다고 했죠. 다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일정한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와 일정한 사업시행지역 바깥의 토지는 축척이 필연적으로 달라지니까 합병할 수 없다고 했죠. 그렇죠. 요게 합병의 요건이에요. 그럼 지문을 다시 보시면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임의의 축척이 서로 다르다면 합병이 허용되지 않을 테고 2번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는 합병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죠. 3번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현재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었으나 분할 대상 토지인 경우 있어서 합병 신청과 동시에 그 토지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 합병할 수 있습니까? 있죠. 이건 이런 뜻이에요. 여기 네 필지 토지가 전부 다 전입니다. 소유자도 같아요. 그러면 지목이 같으니까 합병할 수 있을 텐데 소유자가 이 토지에 건축물을 이렇게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로 바뀌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네 필지 토지 합병을 해봤자 이건 나중에 분할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 토지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합병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여기 분할을 신청한다면 요 나머지 토지는 합병이 가능하죠. 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문은 네, 합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적 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와 지역 바깥의 토지는 축척이 필연적으로 달라지니까 합병할 수 없을 테고 5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부여 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 등기 외의 등기가 있을 때는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이에요. 정답은 3번. 글씨가 왜 안 보이지? 10번 좀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10번 지목 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을 할 토지가 있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맞겠죠?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라고 한다면 형질 변경의 공사가 준공이 됐다면 용도가 달라졌을 테니까 이때는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 제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등록 전환에도 나타나죠. 그럼 구분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근거 법률이 다르다고 했죠. 국계법이 나오면 지목 변경, 산지관리법, 건축법이 나오면 등록 전환. 기억나셔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오면 지목 변경, 산지관리법, 건축법이 나오면 등록 전환. 그렇죠. 전답, 가선,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을 신청할 때는 토지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죠.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규제할 필요가 없죠? 전답, 가선은
농지 안에서의 지목 변경에 불과하기 때문에 규제의 강도를 좀 약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을 면제시켜요. 그 다음에 4번 지목 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확인으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맞겠죠? 이미 갖고 있으니까. 5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맞았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100필지 아니면 만약에 1000필지가 있다면 1000필지가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요? 한 10필지라면 어느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요? 네? 10필지. 그렇지 않습니까? 필지의 수가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도시개발 사업을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겠죠. 보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거보다는 필지의 수가 이렇게 적을 때 도시개발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필지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합병. 맞아요. 필지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합병이 필요한데 합병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지목이 같아야 돼요. 맞아요. 지목을 같게 만들려면 지목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목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질 변경의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형질 변경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병을 위해서 지목을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공사가 준공 전이니까 형질 변경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겠죠. 형질 변경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목이 같아져야 되니까 이때는 지목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공사 준공 전일지라도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기 전일지라도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합병을 위해서. 왜요?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정답은 3번. 11번. 등록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축척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축적 변경 시의 절차적 요건인 시도지사의 승인이나 축적 변경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맞아요. 틀렸죠. 축적 변경의 개념은 뭐죠? 소축척의 지적도를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꾸는 것이 축적 변경이죠. 등록 전환은 개념이 뭐죠? 소축척의 임야도를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등록 전환과 축적 변경은 개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달라요. 다르니까 축적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축적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축적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축적 변경 시의 절차적 요건이 시도지사 승인, 축변위 의결 이런 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죠. 2번. 지번은 지번부여지역 안의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아요. 그렇죠.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같은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하죠.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하죠. 첫 번째,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두 번째, 멀리 떨어진 경우. 세 번째, 여러 필지인 경우.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테고. 그 다음에 3번. 도면의 축척은 등록 전환될 지역의 인접 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요건 임야도예요. 이거는 지적도라는 겁니다. 이거는 축척이 600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 토지를 이쪽에 옮겨서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남은 이쪽의 축척과 같게 이것도 600분의 1로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접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축척으로 등록하게 되면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해요. 그래서 옆에 토지와 같은 축척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죠. 다만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 세 가지 이제는 외울 때도 됐죠. 첫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대에 전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되어 등록 전환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 세 가지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게 될 겁니다. 등록 전환이 완료되면 관할 등기소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 소축척이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면적도 보다 정밀하게 바뀝니다. 면적이 달라졌으니까 등기부 표지부에 기록되는 면적도 고쳐야 되겠죠. 따라서 지적소 관청은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촉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1번. 12번. 등록상 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를 지적소 관청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렇죠. 경계와 면적이 바뀔 때는 측량을 해야 되고 이때 하는 측량을 등록상 정정 측량이라고 부르고 그 성과도를 지적소 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소 관청이 이 성과도를 이미 관리하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겠죠. 3번, 2번.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확정판결서 정본을 지적소 관청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겠죠? 그러면 인접토지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정정은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인접토지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된다면 직권에 의한 정정은 허용이 안 됩니다. 왜요?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때는 신청에 의한 정정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적소 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이 가능하다. 등기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하지만 등기부가 없을 때는 신청은 되지만 직권은 안 된다고 했죠. 왜?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없으니까. 기억나셔요? 소유자 부분은 등기부가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진다고 했죠. 등기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등기 관련 자료 갖고 소유자 부분을 정정하면 되겠죠. 신청이건 직권이건. 등기부가 없을 때는 신청만 가능한데 신청도 일정한 제한을 받죠.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가 제출돼야지만 정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4번.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상 정정 대사 토지라고 기재한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해야 된다. 맞겠죠? 눈에 확 띄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만간 고쳐질 것이라는 걸. 그렇죠. 5번.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면적의 증감이 없으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때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봐야 되죠. 정답은 3번. 13번. 다음은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소유자의 변경이나 그 주소 변경, 토지 등급의 변경, 개별 공시지가의 변경 등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가 달라질 때만 토지 이동이에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하죠. 토지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변경이나 주소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니라 소유자 변경에 들어갈 테고 등급 변경, 개별 공시지가 변경은 이거는 토지 이동이 아니라 대장에 등록되는 내용의 변경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번 집은 맞았을 테고 2번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정말 많이 본 거죠. 뭐 매번 출제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칙은 신청에 의해서 지적소 관청이 결정하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신청이 없을 때는 지적소 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신청에 의한 경우도 원칙은 뭐죠?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제3자가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개발사업 같은 토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사업시행자만이 토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었죠.
이 대위 신청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죠? 공공사업. 이때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했죠. 두 번째 뭐죠?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경우. 이때는 국가나 지자체, 국가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이 국가나 지자체를 대위해서 신청했죠. 세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 이때는 사업 시행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할 수 있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채권자 대위 신청. 그러면 첫 번째 공공사업, 두 번째 공공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할 때는 국가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나 사업 시행자가, 관리인은 구분 소유권자가 10명 이상일 때만 존재하니까 10명 미만일 때는 별도의 대표자가 선임돼야 될 테고, 그리고 채권자 대위 신청 꼭 외우셔야 돼요. 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지목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하고 장난을 치니까. 그래서 지목 8개 뭐가 있었죠? 철제, 전구, 유수, 학도까지 8개니까. 그 다음에 3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이 국가나 지자체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 국가기관 같은 뜻이에요. 3번 4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는 조사 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함이 원칙이겠죠. 그렇죠. 5번 토지 이동의 경우 수수료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내야 됩니까? 30일 이내에 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14번 축적 변경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축적 변경이란 큰 축척으로부터 작은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고 임야도의 축적 변경은 시행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맞죠? 이 축적 변경 제도는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 축적 변경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맞아요. 그렇죠. 맞나?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죠?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죠. 네. 효율적 관리가 아니라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죠. 따라서 소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꾸는 것만 축적 변경이고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바꾸는 것은 축적 변경이 되지 않죠. 또한 임야도에서는 축적 변경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죠. 1번은 맞았을 테고 2번 축적 변경의 시행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군구 및 축변지역 독립 게시판에 며칠 이상 공고합니까? 20일 이상. 청산금 결정도 공고하죠. 청산금 결정 공고일은 며칠이죠? 15일 이상. 3번 지적소관청은 축적변경 시행 기간 중에는 축적변경 시행 지역 안의 지적공부 정리와 경계보건 측량은 확정 공고일까지 정지함이 원칙이죠. 해봤자 무용지물이니까. 다만 예외를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경계점 표지 설치를 위한 경계보건 측량은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또한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도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정지의 제외. 따라서 이 지문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포함이 제외로 바꿔야 되겠죠. 4번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는 청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억나셔요? 그렇죠. 그래서 청산금이 너무 작을 때나 또는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는 청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가지. 5번 축적변경 시행지역 안의 토지는 축적변경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쉬운 문제점. 1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정리가 된다면,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토지이동 정리가 나타난다면 이때는 굳이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소유자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토지이동 정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소유자에게 통지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그렇죠. 소유자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토지이동 정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소유자에게 통지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기간도 기억하셔야 되죠. 변경 등기 필요할 때는 긴 거 15일,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것은 짧은 것 7일. 15일은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서 보내온 등기완료 통지서를 지적소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변경 등기 필요 없을 때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맞아요.
그런데 소유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는 통지할 수는 없고 공고로 대신하게 되죠. 공고. 어디다 공고합니까? 일간신문, 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1번 소유자 신청에 의한 지목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통지합니까? 신청에 의한 거잖아요. 소유자 신청. 따라서 이때는 통지하지 않겠죠. 그렇죠. 2번 토지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 이동 신청을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등록하는 경우. 대위 신청이죠. 소유자 신청이 아니니까 소유자에게 통지할 테고. 3번 토지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 이동 신청 부족고. 4번 2번 안 봤나? 2번도 지적공별 등록상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 등록하는 경우 직권이니까 소유자에게 통지할 때고. 4번 토지 소유자의 토지이동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별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하는 경우 통지해야 되겠죠. 직권이 나왔으니까.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하는 경우. 뭐죠? 지번 변경. 지번 변경도 소유자의 신청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네, 따라서 이때도 통지해야 될 겁니다. 정답은 1번. 16번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한 필지 토지 일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목적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가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한 필지 일부에 대한 가처분, 가압류는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채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틀려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가압류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죠. 그럼 채권자는 강제 집행하는 거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전부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하면 돼요. 그럼 법원은 결정해 준다. 그래서 이거 법무사 시험에 출제가 됐던 지문인데 이건 틀렸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채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전부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결정해 줘요. 그리고 등기소에 전부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굴착한 토굴에 대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된다. 즉 굴착한 토굴은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앞이 뻥 뚫렸죠. 외기분단성이 없고 용도성도 없을 테니까. 3번 지하 상가의 통로는 건물로서 보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요? 구조상 공용 부분에 불과하죠. 맞나? 그렇죠. 통로니까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이죠. 구조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도 없고 각부도 없고 을구도 없죠.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농업용 고정식 원실은 건물로서 보전 등기할 수 있다. 정말 여러 번 본 거죠. 거기엔 첫 번째 정착되어 있는 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건 뭡니까? 정착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온실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외기분단성도 있겠죠. 맞아요. 농업용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용도성도 갖췄겠죠. 등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5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등기는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이 하천법상의 하천은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하지만 여전히 금지되어 있는 등기가 4가지가 있다고 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금지되어 있죠. 정답은 1번. 17번 다음은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등기필 정보는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되며 일련 번호는 영문,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12개로 구성하고 비밀번호는 총 50개를 부여한다. 맞습니까?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꼭 외워달라고 했죠. 네. 2번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명의를 위한 등기필 정보 작성합니까? 안 합니까? 네? 안 한다고 했죠. 대신 등기 명의에게 뭘 통지한다고 했죠? 등기 완료 통지. 등기 명의에게는 등기필 정보 대신 등기 완료 통지할 테고 채권자에게는 뭘 통지합니까? 마찬가지로 등기 완료 통지를 하죠. 영수증으로서. 기억나시죠? 3번 등기관이 직권에 의한 보전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명의를 위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대신 뭘 통지한다고요? 등기 완료 통지. 기억나시죠? 4번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명인을 위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대신 등기완료 통지. 그리고 등기의무자도 신청인이 등기의무자도 등기완료 통지. 맞아요. 그렇죠. 5번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왜요? 관공서는 등기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됐다고 평가하니까 작성할 이유가 없죠. 다만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이 말은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가 아니란 뜻이죠. 맞아요. 이때는 등기 권리자를 위한 등기필 정보는 작성된다고 했죠. 등기 권리자가 필요할 테니까. 맞아요. 그러면 등기 권리자가 따로 존재해서 그 자를 위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경우에는 이 등기필 정보는 누구에게 작성해서 통지한다고 했죠? 관공서 또는 등기 권리자에게 작성 통지한다고 했습니다. 관공서 또는 등기 권리자에게 작성 통지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18번. 등기부 기재 문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작년에 나왔던 법무사 문제인데요. 1번. 부동산 소재지나 등기명인의 주소를 표시할 때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을 서울, 부산, 경기, 충남 등과 같이 약기하지 않고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록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충남, 부산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식 명칭으로 기록을 하게 돼요. 2번. 부동산 소재지나 등기명인의 주소를 표시할 때 집어는 번지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의 1과 같이 기록한다. 번지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너무 당연하니까. 그렇죠. 3번. 부동산 소재지나 등기명인의 주소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문장보호는 마침표. 마침표 찍어야 되겠죠? 맨 마지막에. 마침표. 또는 침표. 경기도. 침표 찍고. 그 다음에 고양시. 침표 찍고. 그렇죠. 심표도 찍는 경우 있겠죠. 또 뭐가 있나요? 소괄호. 요즘은 도로명 주소죠. 근데 도로명 주소 쓴 다음에 옆에다가 뭘 씁니까? 그렇죠. 집원별 주소 써야 되죠. 무슨 동 이렇게. 근데 가로치고 하는 거예요. 도로명 주소 다음에. 제가 사는 데가 주화로 200번지. 200이 아니라 주화로 200. 그 다음에 여기 대화동 이렇게. 가로를 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나? 붙임표. 158의 32. 붙임표. 맞아요. 네, 붙임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4번. 연월일의 표시는 서기연대로 기록하며. 이게 틀렸어요. 서기를 구태여 기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서기니까. 요즘 단기 쓰는 사람도 별로 없죠. 네. 교회에서 난리 날 겁니다. 네. 그래서 서기연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기 2018년 3월 2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냥 2018년 3월 2일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옛날은 썼나 봐요. 네. 이승만 대통령 때는. 그 다음에 5번. 외국인의 성명을 표시할 때는 국적도 함께 기록한다. 미합중국인 헨리 키신저 이렇게. 영어로 표기할까요? 안 할까요? 헨리 키신저. 영어로 어떻게 쓰나? 헨리 키신저.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공시 기능이 떨어질 테니까. 한글로 표기해야 됩니다. 한글로 무조건. 정답은 4번. 19번.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하거나 연결하는 서명을 해야 된다. 이거 간인이 뭔지 아시죠? 네. 이렇게 여러 장일 때는 이렇게 비스듬히 눕혀갖고 도장을 찍으면 간인, 그 다음에 사인을 하면 연결하는 서명 이렇게 될 겁니다. 작년에도 출제가 됐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전원이 간인하거나 연결하는 서명을 해야 된다. 아니죠. 한 명이 하는 것으로 충분하죠. 근데 이걸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등기 의무자가 A, B, C.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가 갑을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1인이 서명인, 간인이나 또는 연결하는 서명을 하는 것은 이 중에서 한 명. 그리고 이 중에서 한 명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에서 한 명이 아니에요. 등기 의무자 중에서 한 명.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 중에서 한 명.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같이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 서류에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첨부 서류의 원본 환부 청구는 원칙이 가능하죠. 매매계약서 같은 거. 그렇죠. 그런데 환부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쉽게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것들은 돌려달라고 청구해봤자 돌려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 등기 신청만을 위해서 작성한 서류. 위임장 같은 경우. 위임장 같은 경우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때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해당 등기 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와 별도로 다시 작성할 수 있는 서류들은 환부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이거 기억나셔요? 네, 여러분 강조한 거죠. 그 다음에 3번. 자격자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되고 그 제공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거 기억나셔요? 나셔요? 안 나셔요? 나셔야 돼요. 네. 전자신청이건 그 다음에 방문신청이건 원칙은 도면은 어떻게 작성해서 보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전자문서로 작성해서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한다고 했죠? 이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서면으로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자연인이나 비법인 사단재단이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기억나셔요? 왜 이때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스캐너가 없을 테니까. 기억나셔요? 전자문서로 작성하려면 도면을 스캐너 같은 걸로 스캔해야 되죠. 그리고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이나 비법인 사단재단은 스캐너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했죠. 두 번째는 자연인이나 비법인 사단재단이 언제? 비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해서 대리 신청하는 경우. 이때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외워달라고 여러 번 강조한 건데 다시요. 방문 신청도 원칙은 뭐라고요? 전자문서로 작성해서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보내야 됩니다. 방문 신청일지라도 도면만큼은. 되셨나요? 다만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연인이나 비법인 사단재단이 등기를 직접 신청하는 경우. 두 번째, 자연인이나 비법인 사단재단이 비자격자 대리인, 누굽니까?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닌 자. 이 비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해서 대리 신청하는 경우. 이때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네. 비자격자 대리인은 일반인을 얘기해요.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닌 자. 그러면 스캐너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테고요. 4번,
신청서에 첨부된 서면이 매매 계약서일 때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원본 환부해야 되죠. 왜? 이거는 신청인에게 워낙 중요한 서류니까. 그렇죠. 전자신청과 달리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다. 맞아요. 방문 신청 후 일정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자신청의 경우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가 없죠. 뭘 대신합니까? 공인인증서 정보. 기억나셔요? 그럼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경우 8가지가 있는데 8가지 다 외우긴 힘들고 7가지만은 좀 외워달라고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 첨부한다고 했죠. 두 번째,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 첨부한다고 했죠. 세 번째,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을 때 등기필 정보를 대신하는 제도가 3가지가 있었죠. 뭐 있었습니까?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위임 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합병 절차 이후 합필 등기 신청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는 합필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공간정보법상 합병 절차 이후 합필 등기 신청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도 합필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죠. 어떻게?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 신청이 가능하죠. 이때 공유자의 확인서 플러스 뭘 첨부한다고요? 인감증명.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한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용익적 권리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이 등기 분필 등기 신청할 때는 용익권자에 뭐가 첨부돼야 된다고 했죠? 확인서 플러스 인감증명. 맞아요. 네, 이게 5번째. 6번째, 제3자의 동의서, 승낙서, 허가서가 등기소에 제출이 될 때는 거기 동의서, 승낙서, 허가서에 찍혀있는 도장이 등기관이 확인돼야 되니까 뭘 첨부한다고 했죠? 인감증명. 7번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등기소에 제출이 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첨부해야 된다고 했죠. 얼핏 기억은 나시죠?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날지라도. 네, 그러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 전자신청과는 달리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다.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전자신청은 인감증명 대신에 뭐요? 공인인증서 정보. 맞아요. 그렇죠. 20번, 부동산 등기에 관한 제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특약은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맞아요. 그렇죠. 2번, 지분에 대한 용익권 설정이 가능합니까? 안 되겠죠. 3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부분에 다시 하는 전세권 설정 가능합니까? 양립이 허용돼서 안 되죠. 설령 지상권이 무효일지라도 안 되죠. 후등기 저지력에 의해서. 맞아요. 그렇죠. 4번, 소유권 일부에 대한 전환권 등기 가능합니까? 소유권 일부는 지분이니까 가능하죠. 5번,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공유물 불분할 특약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절대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민법 조문에 나와 있어요. 민법 조문에. 우리 등기법에서는 하나 더 기억하시죠.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등기나 그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거 꼭 외워달라고 했죠. 다시요.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등기나 또는 그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 보통 약정 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약정 등기는 원칙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데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등기 또는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등기나 그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리고 부기 등기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21번. 다음은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까? 매매와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비매도용 인감증명을 첨부하죠. 매도용은 비매도용으로 전용할 수 있다 없다? 네? 매도용을 비매도용으로 전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비매도용을 매도용으로 전용할 수는 없다고 했죠. 2번 부동산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몇 월 이내? 3월 이내. 따라서 발행일자가 누락된 인감증명은 효력을 인정하지가 않죠. 3번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등기 신청할 때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을 제출을 한다. 맞습니까? 두 번째였죠. 조심하셔야 될 것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만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전세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등기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고 했죠. 소유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번, 4번 인감증명은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전자신청의 경우에도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아니죠. 이 인감증명이라는 것은 인자가 등기신청서에 찍혀있는 도장이 진짜 그 사람의 도장인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종이 형태일 때만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겁니다. 즉 방문 신청의 경우만 인감증명 첨부하는 것이고 전자신청은 공인인증서 정보가 그걸 대신하겠죠. 4번, 5번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맞겠죠? 정답은 4번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